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무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 세미나를 해보니까 재방송까지 연속극 보듯이 꾸준히 보신 분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55회입니다. 이제 내년이 황금 돼지띠래요. 개띠가 가고 황금 돼지띠. 황금 돼지띠 그러니까 뭔가는 좀 대박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말한다로 주제를 정했고요. 56회에서도 부동산을 말한다 2. 그래서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아직도 나는 부동산이다 해가지고 애치는 부동산. 당신은 세금을 내지 않고는 우리 한국에서 견딜 수 없다 해서 이제 세금에 관한 얘기죠. 부동산에 관한 세금.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 2013년이 올해 지금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거 보니까 공시가가 막 2배씩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또 심지어 보험료까지 또 우리 개인 연금 받으신 분들, 노령연금 받으신 분들까지 이 세금과 이런 공시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많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세금은 우리 조선시대다 고려시대에도 세금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랬죠. 과거의 러시아에서는 요 팔자 시험을 안 깎으니까 수염을 안 깎으면 수염을 달고 다니면 세금을 매기니까 이렇게 싹 깎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시면 창문이 거의 표준으로 규격화 되어 있고 조그맣죠. 성은 이렇게 큰데 창문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겠다. 그러니까 창문을 줄이거나 창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밖으로 뻗어 나와 있는 솟아있는 굴뚝에다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2013년 4월 1일을 그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부동산의 부양 정책을 썼죠. 대표적인 게 재개발 재건축도 소유권을 3개까지 인정해 준다. 아파트 3개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1이죠. 이제 하나 받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서 3개도 받을 수 있고 또 세대주가 아니라도 세대원도 다주택자도 12개월만 지나면 얼마든지 청약을 하십시오. 이런 거에서부터. 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14년 한 11월 달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당시 국회를 통과한 것 중에 뭐냐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죠. 초과 이득 환수제 우리 재건축 같은 것도 3년간 유예시킨다. 그랬다든가 주택법 개정안. 또 하나는 주거환경 개선법. 그때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다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죠. 자,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었잖아요. 또 심지어 2013년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한 주택을 가진 자의 물건을 사는 것은 원하우스의 주택을 소유했던 그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5년간 앞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조세 특례 제한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참 미분양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재미를 보신 저희 회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막 김포 같은데 미분양이 많이 쌓였거든요. 이걸 막 그 당시 또 무이자 대출 막 해주고 그랬을 때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이 대박이 났던 시절도 있고. 또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매 시장도 일부러 1세대 1주택짜리 이렇게 경매를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5년 동안 비과세 세금을 안 맞는 거 감면해 주는 거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올해 2018년 작년에 파리 대책으로부터 올해 4.1 대책으로부터 그러면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세금이 많이 바뀌잖아요. 특히 보유세가 문제가 된다. 굳이 한남동, 삼청동
이런 고급 주택이 아니더라도 따블이 올랐더라. 예를 들어서 명동에서 우리나라 지금 제일 비싼 땅이 그 저기 네이처 리버빌 그 코너에 있잖아요. 그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린다는 그 화장품 가게가 있는데 그게 평당 우리가 그 공시 가격이 3억인데 6억으로 올랐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담으로 세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이런 경제가 어떻게 되면 저는 뭐 정책적인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말이 기억나네요. 경제만큼은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경제는 이 실물과 같아서요. 이렇게 정책, 우리가 특히 세금에서 조세 정책, 조세 특례 제한법 있거든요. 그걸 특혜세법이라고 그래요. 저는 조세를 제한하고 조세 제한하는 건데 조세를 제한하고 특별히 이걸 뭔가를 혜택을 주는 법인데 이것이 우리 절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 특례 조항이 약 150개 정도 돼요. 그것만 언제 제가 한번 모아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것 때는 봐주고 어떨 때는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만 특례법이에요. 특혜법이에요. 특혜법. 그래서 물론 정책 세금하고 좀 비슷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과거에 빈 땅이 많아가지고 그 집들도 잘 안 짓고 시세 차익만 노리니까 그 당시 토초세, 토지 초과 이득 환수제 뭐 이런 세금도 있었는데 막 그때 그러니까 지방에 막 건물을 다 지었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 이게 우리 법원 앞에 교대 그런 데가 건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 처음 다 이제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막 건물을 그때 경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 세금 하나 가지고 국가가 이게 부가가치세도 우리 박정희 시대 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세금이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요새 뭐 데드크로스란 말도 나오지만 이렇게 쫙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세금하고 굉장히 관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2014년 말이나 2013년 4월 1일 기준 그 당시 정책이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정책입니다. 세금은 세금입니다. 자, 세금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금을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중과세잖아요. 중자를 쓰잖아요. 무거울 중자. 중과세 세금. 그렇죠. 특히 규제 지역에서 투기 가열치고 그다음에 뭐 이런 투기 지역에서 그다음에 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 내에서 43개 규제 지역 내에서 중과세잖아요. 중과세. 가산세율 중과세. 어떻게 하면 중과세. 그 다음에가 이제 비규제적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일반세율이 있죠. 일반세. 일반과세. 일반적인 과세죠. 중자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점점 작게 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면해주겠다. 농지를 1년 안에 그 다음에 뭐 5년 안에 팔면 3억까지 1억까지 이런 식으로 뭐 감면해주겠다. 감면 받으면 좋죠. 뭘 감면해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면제. 너 군대 면제졌냐 할 때처럼 면제해주는 거예요. 뭐 농산물 같은 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더라. 뭐 이런 면제. 그 다음에 비과세. 그 다음에 조세 특례. 조세를 특례해서 제한법. 제한이라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혜택 세금이다. 이렇게 한 150개 정도 된다. 조항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비과세는 뭐고 감면은 뭐예요? 그런 분들. 감면은 세금을 다 뽑아 가표를 딱 정해서 뽑아놓고 거기서 감면해 주는 거고요. 비과세는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도소득세 솔직히 말하면 1세대 1주택이고 과거 이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 옛날에 앞으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만은 2년간 보유하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뭐 가서 신고해 놓은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로 비과세. 과세할 권리가 없어요. 돈 내놔라 국가에서. 뭐 남는 게 있어야지 내놓죠. 그 다음에 법이 9억 이하고 2년 살았으니까
1주택이잖아요. 제가 왜 내요? 그럼 신고도 안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연말이라 이런 뜻이. 감면해 주는 거. 뭐뭐들 하면은 감면해 주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일 고민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중과세 세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득할 때부터 중과세 세율이 있어요. 뭐 팔 때는 법인 이런 말도 잘 모르시대. 법인으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같은데 법인은 10% 중과세율이 가산되고 있어요. 가산세율이 뭐. 하여튼 그런 걸 놔두더라도 취득할 때부터 보유할 때부터 이제 이 녀석을 양도할 때부터 시집 보내는 거죠. 내 품에서 이전되는 거죠. 근데 취득할 때는 중과세율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뭐 특별한 케이스들이니까 뭐 과밀 수도권 지역 내에 법인 등기를 한다든지 뭐 물건을 대기업에서 막 이렇게 사들일 때 취득세에 대한 뭐 중과세 방식 보유. 근데 이제는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보통 이제 내년에 12월 정도 되면은 이제 종부세가 안 내던 사람이 46,000명 정도가 막 이제 내게 되고 과거에는 종부세를 좀 내봤으면 하는 시절도 있어요. 종부세 내면 어쩐지 좀 부자 같잖아요. 너희 아버지 종부세 내냐? 제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저 결혼 정보 회사에서 혹시 시아버지나 누가 종부세 내십니까?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신부나 신랑이 그러면 저 집이 부자구나. 근데 지금은 이게 참 부담스러운 세금이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게 2006년도에 이 9억이라는 9억 초과 9억 이상 9억 미만 9억 이하 이 9억이 나를 괴롭게 한 게 몇 개 됐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청약할 때 특별 분양권도 안 줘. 주택연금도 못 타먹어. 신청도 못 해. 많잖아요. 이거 우리 특히 종부세에서도 그렇죠. 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렇지.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적 9억이냐. 지금 2006년도면 이제 10 몇 년이 지났잖아요. 14, 15년, 12, 13년이 지났는데 이건 가만히 있고 이거는 가만히 있고 이게 공시가격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올라버린 케이스가 되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세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요새 말로 12억 정도로 좀 해가지고 좀 높여줬으면 됐다. 내가 집값을 올렸느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집값이 뛰어가지고 그런 것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지금 거래 절벽 빙하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산 같은 데도 조정 대상 지역을 우리 좀 빼주시오 기장군처럼 뭐 이러는 거고 서울도 25개 구 중에서 안 오른 구도 많고 나 우리 집 내놨는데 한 번도 보러 온 사람도 없더라. 근데 내가 무슨 규제 지역 내에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동으로 묶어버리니까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억울함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세금 자체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중과세 세율을 어떻게 하면 일반 세율로 내리고 일반 세율에서 어떻게 하면 감면받고 어떻게 하면 이건 이제 면제는 놔두고 또 어떻게 하면 완전히 비과세 받고 어떻게 하면은 150개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조항을 찾아내가지고 나오고 접목시키고 이게 부동산을 말한다 할 때 세테크에 다다 이 말이에요. 세테크에 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녀석이 제일 좋은 건데 비과세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주택만 보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이게 9가지나 지켜야 된다. 9가지. 다 해서 10가지야. 미리 내는 거까지. 안 내면 우리가 또 가산세율 붙으니까 10가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비과세하겠습니다. 주택 부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바뀔 법 말고 2년을 보유하십시오. 국내에 소재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가액이 9억 이하입니다. 2년 옛날에는 거주가 없었죠. 보유하십시오. 여러 가지 조건을 내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 조건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10가지 조건을. 미리미리 자율납부하는 것까지 10가지인데 부속 토지를 2년 이상 원주택을 언하우스를 갖다가 양도일 현재 실거래가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연말이 되면 이 주님이 나를 가만 안 둬요. 주님이라는 것은 술주자를 말한 겁니다. 과거에 또 바빠서 방송하느라고 결혼식 못 갔으니까 내가 술 한 잔 사주고 야 미안하다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날이 또 생방송에서 못 갔다 이래서 제가 갚을 빚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비과세를 받거나 감면을 바꾸면 어떤 컨디션을 국가는 어떤 컨디션을 조건세무라 그랬잖아요. 컨디션을 요구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완전히 원하우스 가진 상태에서 집을 완전히 세금을 안 내는 데까지는 10가지 조건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주택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조건을 잘 컨디션을 맞춰가야 되겠죠. 맞춰가야 된다. 그 중에서 자 세금을 특례조항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세금 중에서 양도해서 소득세 이걸 제일 겁나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규제 지역 내에서는 68% 이상 내세요. 분양권을 이제 팔게 되면 55% 이상 내세요. 일반 세율로 가더라도 6에서 42% 5억 초과의 캐피탈 게인을 취했으면 42% 내십시오. 뭐 이래서 이 양도소득세의 구조를 잘 좀 알고 있으면 절세하는데 플래닝을 짜기가 좋아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장특세 그러잖아요. 장기로 특별히 보유했다 이 말이에요. 10년 이상, 뭐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이것을 공제를 해주겠다. 이건데 이게 제가 뭐라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에서도 이거 이 맛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맛으로. 물론 종부세 합산 배제 이제 9.13 이후로는 안 되지만 과거에 우리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낼 때는 여러 가지 심지어 보험료도 깎아줘. 앞으로 언론 부분에 보험료도 깎아줍니다. 10가지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다음에 팔 때 이것을 이 혜택을 받으려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공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70%나 된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현재도 규제지역이든 규제지역이 아니든 간에 원하우스를 가지고 9억 이하의 2년간을 보유했다. 이러면은 이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9억이 넘은 건 그럼 어떡하느냐. 그럼 그래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년부터 사는 것은 지금 서울 지역에서 규제 지역에서 집 사는 것은 이제 2년 거주 기간도 있지만 그런 것은 헷갈리니까 놔두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집 산 것은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도를 세법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좋다. 오래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빼주는 거예요. 과거에 음마 아파트가 평당 2,300만 원 됐거든. 평당이 아니라 68만 원 정도 였으니까 평당. 그게 그 당시 포니가 250만 원 할 때예요. 참 그런 시절에. 그 78년도에 분양했잖아요. 근데 이게 물가가 올랐잖아요. 팍 지금 포니는 없어졌지만 지금 차 한 대에 보통 뭐 2천만 원짜리 다 넘죠? 뭐 하여튼 1,000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빼주겠다. 왜 그 양도소득세를 이 분류과세 하냐면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하고 합산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찔끔찔끔 어떨 때는 폭등해가지고 20년, 10년 동안에 오른 값어치기 때문에 이걸 분류하죠. 이걸 만약에 종합 합산을 해버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류하는 거예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우리 은행 같은 데는 15.4 딱 띄고 그냥 자동세금이라 그러던 제가 자동으로 떼고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 1,000만 원 맡겨놨으니까 이자하고 원금 조정하면 네 고객님 15.4 분리과세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내년에 2천만 원 이하 아니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제 분리과세 하잖아요. 그런 거 전번에 한번 해드렸듯이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라. 타임
오래오래 가지고 있어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특히 그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잘 알아요. 이 로컬 부동산 사장님도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써먹는다고요? 주택임대사업자에 써먹을 때 굉장히 용이하다 그랬죠. 왜요? 처음 살 때부터 쭉 해가지고 임대사업 소득세법으로 10년 하다가 그때 팔면 여기 출발점 내가 엄마 아파트 2,3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이게 19억이 됐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묶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70%를 준다. 이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묶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전부. 언제 기회가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할 기회가 있다.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가 많이 묻는 게 뭡니까? 이거 많이 물어 이거요. 계약서 잊어버렸단 말 하잖아요. 2006년도에 이게 막 집값이 극점으로 다릅니다. 극점으로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이제 그 당시 그 9억이라는 개념도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동산을 사고 나서 6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가서 신고하십시오. 60일. 이제 이게 30일로 바뀌었죠. 왜? 60일 가지고는 자료를 빨리빨리 대처를 못할 것 같아. 정부가. 이게 하루아침에 올라오고 오는 게 이제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허위 매물 자전 신고하지 마세요. 뭐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그 당시 이제 60일에 신고해라 그래서 그때 뭘로 신고해라 그랬느냐. 실거래가로 신고하십시오.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십시오. 남이 딱 봤을 때 실거래가로 이 물건을 얼마나 샀네. 그러면 이제 떼어보면 알 정도로 이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2006년도에 이게 실거래가로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06년 이전에 이제 실거래가로 신고가 됐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는 컴퓨터의 전산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다 나와요. 실거래가를 안 하면 엄청나게 허위로 신고하고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전에 2006년 이전에 샀거나 토지 같은 것은 공시가격이 없을 때 85년 이전에 샀거나 또 우리가 90년도 8월 30일 이전에 뭐 공시가격 이전에 공시지가 제도 이전에 것이나 할지 85년도 1985년 이전에 샀다든지 2006년도 이전에는 뭘로 신고를 많이 했어요? 요새 막 국회 가면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기준 가격으로 했다고. 기준시가로. 국가에서 공시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검인 받아라. 뭐 검인을 석 장을 받아서 한 장은 뭐 국세청, 한 장은 뭐 등기소, 한 장은 보관하고 넉 장 작성해야 되겠다. 5장. 부동산에 하나, 또 내과 하나, 국세청 하나, 행정기관에 하나. 자, 이런데 계약서를 없다는 게 계약서가 없어. 아이고, 제가 전번 시간에 한번 그랬죠. 일부러 계약서를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계산을 탁 하고 세무사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이 계약서가 없다고 그러는 게 좋겠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좋다. 뭐 이사 많이 다니고 요새 방빼 그래서 이사를 어떤 분은 20번 다녔다. 제가요 이사 저도 13번 다닌 사람입니다. 자, 군인들은 더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계약서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럼 지금은 이제 전산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2006년 이전에도요, 전산에 남아있는 거 있어요. 내가 전번에 세법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 당시 엔티스 프로그램도 없고, 뭐. 엔티스 프로그램이 이게 언제적,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1차가. 이번에 나오는 엔티스는 N자를 붙였잖아요. 이거 레오, 새거 엔티스.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든 거. 이게 전 국세청장 이만수 국세청장이 여기 간 거예요. 이만수. 그러니까 이것은 새거 옛날 것이 있어. 그때 국세청 자료에 남아 있는 것을 모르겠지 하고 이거를 2006년 이전 거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러 그래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환산 가격으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쏟아부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30년 전에 실제로 한번 볼까요? 30년 전에 상가를 하나 샀어요. 상가를. 대치동 상가를 하나 샀네. 30년 전에.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하려고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아버지 또 아니면 사업자금 좀 줘요. 팔았어요. 5억에 팔았어. 그런데 옛날 가격이 없어요. 옛날
공시가격이 몇 년 전 거라. 그랬을 때는 이것을 기준가격으로 하자. 지금 기준가격을 보니까 1억이다. 뭐 그때 그 30년 전에 20년 전에 보니까 기준가격이 기준으로 공시된 공시가격이 2천만 원이더라. 그래서 1억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산한다 그랬잖아요. 환산 가격이라는 있는데 제 말은 이제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계약서 잊어버렸다고 해서 특별히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필요 경비를 못 받잖아. 맞아요. 그런데 해줘요. 3%. 그거를 이게 이런 계좌를 씁니다. 계략적인 계좌. 또 계산할 때 이런 계산을 쓰면 안 돼. 계산 공제 그런 건데 계략적인 필요 경비를 3% 인정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 잊어버렸다고 울면서 교수님 나 계약서 잊어버려가지고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금을 저희 그 아카데미 회원들은 5년째 계속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주구장창 출석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도 얼마 전에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아니 전세가 많이 들어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면서요. 예? 저도 멍해가지고 그런가요? 아니 그거 전세하고 관계된 것은 우리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가지고 양도세 낼 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채를 떠넘김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부채가 많이 있으면은 부채란다. 부채는 부채지 뭐 전세 가격이 3억 있는 것보다 5억 있는 것이 양도세를 더 많이 깎아준다면서 특례 조항이 바뀌었나? 그런 게 있나? 뭐 그리고 어물쩡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 세법이란 게 그래요. 저희도 제가 지금 이 현장을 32년째 있고 세법만 17년을 그냥 매일 공부하고 가서 학원에 가서 가르치고 또 오늘 바뀐 거 맨날 외워가고 제가 방송만 지금 11년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게 다들 보고 있는데 그러는데도 헷갈립니다.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헷갈린다. 이게 헷갈리는 단어도 헷갈려요. 내가 전번에 헷갈린다는 단어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세법이 얼마나 헷갈리겠냐면 그래서 헷갈리는 세법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세대 분리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엄청 헷갈리잖아요. 세대 분리 가지고 청약할 때 세대 분리하고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세대 분리가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세법이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종부세를 감면받거나 종부세 낼 때 1세대 1주택 개념하고 양도세 낼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은 엄연히 틀리다.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공동등기가 다 좋은 건 아니다. 우리 요새 뭐 보통 개포 8단지 같은 거 전번에 청약 올 초에 했던가요? 뭐 하면 다 한 43%인가가 전부 다 공동등기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또 신혼부부들은 요새 다 유행이 거의 90% 공동등기 한 것 같아요. 공동등기의 장점이 대여사까지가 있지만 메리트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랄지 누진세 일이랄지 미리미리 사전 상속세 증여할 때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지만 한두 가지는 안 좋은 점도 있다. 그럴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특히 종부세 같은 것은 따져봐야 된다. 이랬잖아요. 전번에 종부세. 종부세도 이제 옛날에는 이런 수업을 하거나 방송에서 종부세를 내가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거 뭐 앞으로 이제 뭐 94억 이상에 가진 분들은 저기 뭐 3.2%까지 올립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공시가격도 높아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보험료, 세금보다 무서운 게 보험료거든요. 이 보험료가 이게 또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기 때문에 요새는 종부세를 제가 수업을 하고 넘어갑니다. 2시간짜리 정도로. 제가 강남의 그 건물주,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건물주를 상대로 제가 상속세 진행을 꽤 오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요새는 종부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뭐, 나이가 들면 깎아준다면서 뭐 오래 보유하면 깎아준다면서 그 다음에 양쪽으로 더블로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뭐 그 다음에 뭐
최대한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뭐 이런 거 공제 감면 받을 수 있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요새 종부세가 떠올랐어요. 보유 개념. 그러니까 요새 제일 그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종부세 얘기를 많이 물어요. 과거에는 제일 많이 물은 게 1번이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토지 관련 세금, 그 다음에 증여세, 그 다음에 상속세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묻는다. 다음이 우리가 분양권이 다음에 할 얘기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업계약서와 이 다운 계약서가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를 유혹해요. 좀 다운했으면 세금을 한 4, 5천만 원 절세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유혹하는 게 다운 계약서, 또 업계약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양자 앤드 중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행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그러나 유혹의 대상인 건 맞아요. 이게 아까 우리 분양권이 세금이 55%다 보니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2016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이 두 개 연도만 보더라도 분양권 시장이 100조 시장이 났다 그랬잖아요. 100조. 한 55조에서 한 44조. 두 개를 합해 보니까 2016년, 2017년 엄청 붐이 일었잖아요. 이럴 때 100조 시장이었다. 이럴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왜냐?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도 11월 달로 기억되나? 앞으로 둘이 합의를 다 갔어요. 밀실에서. 중개하신 분들이 빠지고 그래서 다운 계약서를 썼어.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유도해 버렸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운 계약서인데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 요새 누구를 믿냐 말이야.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산이 지금은 누가 걷는다고 세금을요? 컴퓨터가 걷잖아요. 이세돌이를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중국의 커제, 한국의 이세돌이를 이겨먹은 것이 AI 인공지능의 수준의 이 컴퓨터가 걷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 공무원이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2만 명 정도. 근데 이 다주택자가 거의 한 170만 정도 되나? 그러니까 한 세무 공무원이 7, 80명을 이렇게 다 자기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지만 세무 공무원은 볼펜만 탁탁 떠주고 주민등록만 임금하면 돼요. 이춘모 교수 세금 잘 내나? 탁 내면 내 주인이 그래가지고 시스템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PCI 시스템. 소득과 지출을 보는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또 FIU라는 게 있잖아요. 금융을 분석하는 거. 엔티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제일 무섭다 그랬잖아요. 저 양반 지금 집이 5채인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신고가 안 하고 됐네. 505만 명 중에서 저분이 들어가네. 제가 그랬잖아요. 700만 채 중에서 200만 채 정도는 잘 성실히 세금을 내는데 약 500만 명이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걸로 또 한번 삼형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렌탈에 대한 하우스 주택에 대한 개념에서 정보를 분석한다. RHMS로 임대소득에 대한 주택의 이런 임대소득을 좀 잘 하나 하는 컴퓨터여서 엔티스라는 이 프로그램은 두 종류 양날의 칼이에요. 여러 세금을 이지하게 걷어들이고 예고도 하고 레터도 보내고 이런 것도 있죠.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시스템이요. 이게 선진국에서도 이런 엔티스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그래요. 이 부가가치세를 이게 전산으로 자기가 혼자 신고하는 경우가 외국에서는 엄두에도 못 나요.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가 좀 덜 돼 있지 부가가치세, 뭐 일반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걸 뭐 일본에서도 전부 이 시스템 좀 우리가 배워가면 안 될까 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이게 삼성 SDI가 세무공무원이 몇백 명이 이렇게 투여돼가지고 4년인가 5년 동안 머리 싸매고 만든 프로그램이 이거 3천억짜리인가 기잖아요. 이게 FIU 이게 분석원
PCI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제 이게 요로 이렇게 편입됐죠. 뭐 물론 그러니까 소득 지출을 딱 맞춰봐가지고 세금을 덜 냈는데 소득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소비한 것을 해서 딱 맞춰보는 거예요. PCI 시스템 이런 것이 하기 때문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세가 40%또 납부 불성실세 10,000분의 3 그래가지고 모르겠지 하다가 우리가 제가 그 세금의 제척 기간을 많이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5년짜리 있고 7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국세청에서 안 날려지 전에 1년 이내 이게 영원이라 그랬잖아요. 제척 기간 없다고 생각하시라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10년 만에 터졌어요. 이제 그러면 아까 제일 이게 문제되는 게 신고 불성실. 당신은 신고 자체부터가 불성실하구만. 40% 11%대 10.9조 10,000분의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자에 관한 것을 국세청에서 이자 안 받아가겠습니까? 그동안 15년짜리 이자를 다 때려. 그러면은 150% 정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면 돌파하자, 절세하자. 배워서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배워서 세금을 절세를 해야지. 이 황금 돼지띠에 황금 돼지를 잡지. 이게 세탁기지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 한여름밤에 내가 뭘 한 것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아. 근데 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마카오 가서 빠진 거 한 것도 알고요. 필리핀에 가서 저 자금성에 가가지고 짜장면 곱빼기 시켰느냐 보통 시켰느냐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해외 쪽에 우리가 그 해외의 금융거래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재벌들은 하와이의 주택을 좋아하고 중국인들은 시애틀이나 밴쿠버. 이번에 제가 시애틀에 1호점 커피 스타벅스점을 해가지고 쭉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저기 노키까지 갔다 왔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80%가 집을 사들여가지고 시애틀에서부터 그 밴쿠버 집값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 올려놓는데 거기 한국 사람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봐요. 내가 여기 집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까? 그건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주택 보유랄지 금융, 특히 돈에 왔다 갔다 한 금융 정보랄지 우리 미국인이 한국은행에 우리 은행에 돈 좀 얼마나 예금해놨어?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우리 LA에 시카고 은행에 돈 얼마 예금해놨어. 이것을 서로 공유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기축통화를 미국 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정보 교환을 안 하면 우리 달러 쓰지 마 이거 아닙니까? 그게 몇 년 전에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중과세 방지 협정도 있고 세금에서는 금융 거래에 대한 것도 정보를 다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를 불문하고 세금은 캐풀해야 돼. 이번에 세금 얘기가 해외 부동산 얘기도 있고 해외 세금 얘기도 있는데 해외 세금 얘기도 얘기하자면 국내하고 국외 해외 부동산에 대한 조세 이거 감면해 주는 거라 할지 비과세 하는 거라 할지 이런 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은 그 세법을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시간이 또 뭐 이게 이렇게 좀 남았구나. 그 다음에가 뭘 많이 물어보느냐. 황금 돼지 때부터는 황금 돼지를 잡기는 커녕 소액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세금을 내라 그러면서요. 그거는 것이 무슨 분리과세라 그런다면서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옛날 이제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분리과세라고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데 여기서 아주 좀 모르신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러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좀 더 받아가지고 2,010만 원이 됐어. 요거 10만 원만 그러면 2천만 원 빼고 10만 원에 대해서만 옛날에 이제 비과세하고 그럴 때 올해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해줬잖아요. 그러면 1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물어본 도 있어요. 만만의 콩떼기요. 2천만 원에서 1원만 더 붙어도 그건 세금 내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택으로 인해서 2천만 원 이하든 이상이든
이렇게 세금을 내십시오. 이게 또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면 임대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안 하면은 들어온 월세 수입의 0.2%를 내가 가산세를 뭐 가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뭐 있어요. 이제 아무튼 간략하고 축약시키면 이제는 주택으로 물론 일반의 빌딩이나 상가 하시는 분들은 뭐 자동으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니까 뭐 많은 저기가 없지만 이제는 주택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임대 소득에 대해서 700만 채나 가지고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간주 임대를 포함합니다. 전세 건물을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걸 간주 임대라고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래. 그런데 어떤 분이 손을 세미나장에서 들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월세하고 뭐하고 한 150만 원 교수님 받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세금을 내가 얼마나 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월세를 집에서 150만 원이나 받아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사고 못 사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걸 컨설팅비를 내야지 그렇게 무료로 물어보시면 어때요? 그러면 방송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400만 원을 공제하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면 200만 원만 공제하고 또 뭐 필요 경비를 60%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한 44만 원 정도 돼요. 150만 원 내시는 시청자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씩은 내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많지가 않다. 근데 이제 이게 막 2천만 원 넘고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이고 뭐 이제 합산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아무튼 다시 시작하면 취득할 때나 보유할 때나 양도할 때나 또 양도 및 부동산의 이동. 부동산의 이동이 양도만 있는 게 아니죠. 남한테 제3자한테 파는 게 아니고 상속도 이전이고 증여도 이전이고 이런 캐피탈 게인 자본적 당신이 빚을 잔뜩 얻어서 은행에서 고금리로 5%대 이자를 주고 부동산을 샀든 말았든 금매물을 샀든 분양을 로또 분양권을 맞았다 같은 아무튼 원가 빼고 쉬운 말해서 필요경비 빼고 못 빼고 남은 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같이 쉐어합시다. 세금 내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양도하든 부동산이 이동되든 취득할 때부터 보유할 때부터 양도 및 이동이 될 때는 세금을 다 내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철도도 놓고 GTX도 만들고 저쪽에도 뭐 북한하고도 철도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 돼. GTX 이따가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GTX 얘기를 했는데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한 50m 이하로 간다. 옛날에 50m 이하에 있는 그 전철들은 북한 전철하고 소련의 땅이 어니까 지하 100m도 있다는 소리 들어봤는데 이제 50m 땅속으로 다녀야 돼. 그레이트 하다는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빠르다면서요. 뭐 100 몇 킬로로 달린다나. 자 이거 이제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왜 신경 쓴다 그랬어요 아까요? 이거 월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도 그러지만 이게 내가 이걸 언제 꼭 해드릴 거야. 내가 앞으로 3-4번 남았으니까. 이게 올해 7월 2일 날 이게 의료보험에 대한 것하고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게 가만히 있어도 신문에 하나 어떤 분이 나 한옥에서 지금 40년 살고 있는데 세금 폭탄이 나온 거야. 이 공시가격이 쫙 50만 필지를 이번에 다 올려버렸잖아요. 50만 필지. 우리가 총 필지가 한 4천만 필지 좀 될 거예요. 4천만 필지 중에 우리가 주택 공시지가는 22만 개를 표본으로 삼고 전체 땅은 한 50만 개를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청 기간도 있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엄청 올랐더라고요. 거의 100배, 100% 올랐어. 100%. 이러니까 그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가만히 있는데 노령연금도 이게 집값이 팍 올라가려면 안 준다 그러고 의료보험은 하늘 높은 집 뛰어버리고 또 있죠. 아까 막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막 종부세, 자산세 이제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이게 세금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호랑이보다 무섭네요. 뭐
세금이 별게 다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거 강의를 하다 보면요. 교수님, 예? 아니 이게 집값이 올라오니까 2006년도에 있었던 얘기인가? 아니 어떤 사람이 계약금을 5천만 원을 걸어놓고 그냥 뜯겨버려요. 집값이 그런데 중도금 풀어가니까 5천만 원이 더 올린다고 올라버렸다고. 계약금 할 때는 안 올랐는데 중도금 치르러 가니까 1억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다시 그냥 해약해보잖아요. 해약. 그래가지고 제가 5천만 원을 벌었거든요. 그거 신고해야 돼요? 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지. 왜냐면 여기 60일 이내에 전부 다 부동산이 거래가 돼가지고 취소되면 또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가서 이건 해약됐습니다 하고. 그러면 해약금은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분류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자, 우리 감독님이 5분 남았다고 사인 하나에 빨리빨리 하겠네. 그래서 그렇고 2019년도에 황금 돼지 때의 최대 하도는 제가 봐서는 이 공시가격의 인상, 세금보다 무거운 보험료 인상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을 좀 골치 아프게 할 것이다. 다음 시간에 할 부동산을 말한다 해서는 이게 명의 이전이 안 되니까 또 이게 좀 내가 뭘 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동인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부동산을 말한다 해서 세테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케어풀 해주세요. 이것을 연말연시로 이렇게 특집 형식으로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참 형제 같아요. 상속세. 형제. 상증법 그러잖아요. 가문의 세금, 가문의 전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었어요. 형제 세금. 왜 그래요? 아, 형제들끼리 상속받고 형제들끼리 증여하지. 제 남한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 세금 그런데 이게 좀 비슷한 것도 같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런 세금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비슷하냐면 세율이 똑같아요. 30억 넘으면 50%, 누진 세율 공개해 주는 것도 갖고 똑같거든. 똑같아. 10%, 20%, 30%, 40%, 50%. 10억이 토가 되고 30억 뭐 미만 그러면 뭐 세금을 40%를 내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초과 됐고 10억이 초과됐고 30억 미만 30억이 넘으면 50%를 세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럴 때는 비슷해. 세율이 똑같아. 근데 이제 완전히 틀리지. 상속세 중에서는 상속은 죽어야지 되는 거고 사람 그래야 돼. 죽는다는 얘기는 이제 연초부터 하면 안 되죠. 피상속인이 이제 좋은 곳으로 갈 때 상속세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속세고 증여세는 많이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사전 증여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을 내는 것은 누가 내냐면 망자가 낼 수 없잖아요. 증여세는 누가 내요? 수중자가 내잖아요. 자식이 내는데 받은 사람이. 또 증여세까지 내주면 증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세금을 제가 할 때는 제가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강남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자 상속세 증여세는 자녀가 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교육. 이걸 미리 상속이나 미리 상속이란 말은 없지만 사전 증여를 못하는 이유가 이도를 갖다가 이게 3대 못 간다고 이렇게 탁 해버릴까 봐 불안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 제가 안전장치가 있다 그랬어요. 탁탁 이것을 그 녀석들이 이걸 내 자산을 마음대로 내 죽어버린 다음에야 뭐 지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제가 알 거. 그런데 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이죠. 그래서 상속 기술, 증여 기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이거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말한다. 세테크를 말한다.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걸 종합해 봤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 제가 10가지 정도를 했는데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하나하나 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내 것하고 관계되는 것을 쭉 붙여서 이걸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솔루션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지금 케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 이 케이스에 걸렸네. 1세대 2주택에 걸렸네. 3주택에 걸렸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구만.
이건 이제 아시잖아요. 다 내가 물건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 빌딩도 있다. 또 지방에 토지도 있다.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거다. 이런 것이 있다면 문제는 솔루션을 답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세의 정답을 찾아 나갈 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55회는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자, 10년 전에 세금 전략을 짜는 분하고 10년 후에 세금 전략을 짜는 사람은 시작은 같았지만 끝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나 지금 물건 팔 생각 없거든. 나 지금 증여해 줄 생각이 없거든. 나 아직 120살까지 죽을 예정이 없거든. 자, 나는 세금 전략 플랜을 짤 필요 없거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이 중과세 시대의 부동산 재테크는 세금 절세 전략을 미리미리 짜놓고 솔루션을 찾지 않으면 국세청 몫이 더 많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라면 뭐라고요? 세금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 이익금에 남은 모든 금액이 국세청 몫이 더 많다. 이 말을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56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